네, 계속해서 연습 문제 2번 빈칸 채우기 및 OX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의 선 스펙트럼 발모 계열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먼저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빈칸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56 나노미터, 486, 434, 410 나노미터가 되어 있고요. 보면 각각의 파장이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다.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진동수하고는 비례하지만 뭐하고는 반비례한다? 네, 파장하고는 반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자,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방출한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65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자, 지금 이게 지금 다 어디에 해당하는 영역입니까? 네, 발모 영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어디로 떨어지는 지금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56 나노미터는 어디서? 네,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 빨간색의 빛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해당하는 요 델타 에너지 그 값이 36분의 5K라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자, 보어가 얘기했던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식에 대입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계산해 볼 거예요. 자, 3에서 2로 가는 거. 자,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3에서 2로 가는 거 마이너스 9분의 k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분의 k가 되겠고 이것은 계산해 보면 36분의 몇이 나옵니까? 5k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h의 람다분의 c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이 36분의 5k에 해당하는 자 그때 이 에너지를 대응되는 파장이 656 나노미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빨간, 초록, 파랑, 보라고 자,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해당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어떤 파장 값이 여기에 표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점점 간격은 어떻게 된다? 점점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B에 해당하는 전자전이, 지금 B에 해당하는 전자전이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고 있죠. 그래서 자,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고 있고요. 그냥 선생님은 줄여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위나 아래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이렇게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경우에 파장은 656 나노미터. 색은 빨강색이다. 그 다음 C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즉 4에서 2로 가는 부분이네요. 자, 4에서 2로 가는 부분이니까 자, 4에서 2 이때 해당하는 파장은 몇입니까? 486 나노미터가 되겠네요. 색은 초록색을 뜰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D는 4에서 3으로 가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D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B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와 같다. 자, 지금 현재 D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영역은 이만큼의 갭에 해당하는 차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근데 C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B가 이만큼이니까 B와 C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차이가 얼마큼입니까? 바로 요만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 차이와 같다.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C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4에서 2로 가는 거죠. 그런데 A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2에서 1로 가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에 여기에 간격이 더 좁고 여기에 간격이 더 넓죠.
그러니까 간격이 더 넓으니까 4에서 2로 가는 게 2에서 1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마치 4에서 2로 가는 게 2에서 1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n은 1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자,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K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L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가. 그 다음이 N 껍질이고. 이 부분을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 n은 2에서 여기 보면은 n이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요거에 대한 갭보다 2에서 1 사이 요 갭이 더 큽니다.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에너지 볼게요. 자, C에 해당하는 에너지 요 부분이죠. 4에서 2. 이것은 B와 D 요거를 합친 거와 같다. 이제 그렇죠. 자, 그 다음 진동수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하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것은 하뉴 B 더하기 하뉴 D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똑같이 플랑크 상수를 지워주게 되면은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A, B, D라고 적어놨네요. A, B 미안합니다. 여기 A를 좀 바꿔줄게요. 여기 A가 아니라 여기 C입니다. C. 그래서 람다 C는 람다 B 더하기 람다 D와 같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 좀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요거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자, 이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에너지라는 것은 진동수하고 비례하지만 파장하고는 반비례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 EC는 델타 EB 더하기 델타 ED지만, 자, 이것을 우리가 람다 C분의 예를 들어서 뭐 C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표시할 수가 있겠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HC가 이제 다 동일하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뭡니까? 그렇지. 람다 C분의 1은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D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친구들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에 역수를 취해준 것, 각 파장에 역수를 취해준 것,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합이 더해져서 맞는 거지, 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뒤에 가서 문제 하나 더 풀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는 이 수소 원자의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자, 들뜬 상태 얘는 2, 3, 4네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궤도에 있던 전자에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을 모두 나타낸 선 스펙트럼 자료이다. 이때의 델타 n이라는 것은 전이 전에 양자수, 전이 전에 n에서 전이 후에 n으로 빼준 것을 의미하고, 이때 파장은 람다 a가 b보다는 크고 c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파장이 이쪽에 크다는 것은, 에너지라는 것은, 이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이 람다 a가 제일 작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니까요. 자, 이때 델타 n은 1, 2, 3일 때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수와 파장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서는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궤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들뜬 상태에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을 모두 나타냈대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었을 경우에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전이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이 친구가 여기로 전이했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전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까지 안 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껍질로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총 몇 가지의 지금 에너지 방출선이 나오는 겁니까? 6개의 이제 에너지 방출선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 스펙트럼 수구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델타 N이 1이라는 건 뭡니까? N이 2일 때, 그리고 2에서 1로 갈 때, 이 둘 사이 차가 1이죠. 그럼 3에서 2로 갈 때가 델타 N이 1이 되는 거고, 4에서 3으로 갈 때가 델타 N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람다 A, 람다 B, 람다 C에서 람다 A가 가장 파장이 길기 때문에 가장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러면 자, 요거가 지금 다 델타 N이 1인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누구다? 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많이 방출하는 건 이거. 마지막으로 얘가 그만큼 방출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개가 있고 람다 A, 람다 B, 람다 C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델타 N이 2인 경우래요. 델타 N이 2라는 것은 3에서 1로 가는 경우 또는 4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 3에서 1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4에서 2로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나오는 요 수는 2개가 나오면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 델타 N이 3이래요. 델타 N이 3. 그럼 여기서 델타 N이 3이라는 건 4에서 1로 가는 요 경우 하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면 자, 요러한 경우가 되겠네요. 이러한 경우가 되겠고, 그때 뭔가 파장을 이제 동그라미 니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기억은 2이다. 맞죠? 그 다음, 람다 A 어디 있으니까 이거네요. 자, 람다 A라는 것은 2에서 1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4에서 3으로 가는 것이죠. 4에서 3으로 가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요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별표라고 했잖아. 별표. 자, 람다 A 더하기 람다 B. 자, 람다 A 색깔 바꿔볼까요? 람다 A, 람다 B, 람다 C. 그럼 마치 언뜻 보기에는 요 세 개를 더하면 요 파란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다 보면 오케이. 여기 니은에 해당하는 요 파장은 마치 람다 A, 람다 B, 람다 C를 다 더한 거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 니은에 해당하는 어떤 파장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람다 니은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람다 니은에 해당하는 파장의 역수는 람다 A분의 1 더하기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C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뒷장에서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번 현대 원자 모형에서 하이젠베르크의 어떤 불확정성 원리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산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EBS 다큐멘터리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시청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장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끝나고 현대 원자 모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항상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어떤 돌턴 원자 모형 다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것은 전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발견된 것은 원자 핵이 발견됐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보어 원자 모형으로 바뀌게 된 것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은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얘기했던 어떤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이제 설명하게 된 것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죠. 이처럼 뭔가 새로운 원자 모형은 그 이전의 원자 모형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원자 모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현대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것은 역시 보어의 원자 모형도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대 원자 모형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현대 원자 모형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전자의 어떤 분포가 어떤 구름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현대 원자 모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등장 배경은 보어의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게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것도 발머 계열 부분을 쌤이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656 나노미터라는 부분에서 빨간색 빛이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나타나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자가 두 개가 이상이 되게 되는 원자의 어떤 스펙트럼, 이 선 스펙트럼을 보면은요, 기존의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등장하게 됩니다. 당장 수음만 한번 볼게요.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요겁니다.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고요. 여기도 굉장히 간격이 좁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요, 굉장히 짧은 간격 사이에 어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듯이 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이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이고,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린 발머 계열이니까 여기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N은 3에서 2로 가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656 나노미터의 빨간색 빛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뭡니까? 486 나노미터의 초록색 빛이었죠. 자, 그래서 그 빨간색 빛이 이만큼이고요. 초록색 빛이 이만큼입니다. 간격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간격이 굉장히 좁은 어떤 선들이, 이것을 우리가 선의 갈라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의 갈라짐이 나타나는 것으로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짧은 간격의 어떤 빛이 나오려면 이게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이 세 번째 껍질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준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선의 갈라짐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어의 원자 모형은 이 각각의 이 에너지 준위가 가지고 있는 준위는 하나이지 여러 개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수온도 그렇고 네온도 보시면 다 이런 선의 갈라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선의 갈라짐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아주 엄친아 어떤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전자의 위치와 속력, 여기서는 이 속력을 이제 운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해주면 운동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에 의해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어떤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또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단지 그냥 공간상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전역학에서 하는 얘기랑 조금 매치시켜서 보셔야 되는데요.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움직이는 야구공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야구공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만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그 힘과 야구공의 질량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 야구공의 어떤 속력, 그 다음에 그 야구공이 힘을 받는 그 방향 이런 것들 다 분석하면 뭐 속력뿐만 아니라 이 야구공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다 예측이 가능해요. 고전역학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원자나 분자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해석 방법이, 즉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그 해석 방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세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 세계에서는 고전에서 얘기하는 어떤 야구공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야구공이 그걸 이제 원자를 바꿔서 원자가 그 원자 안에 또 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자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좀 높고 아니면 이쪽에서는 좀 있을 확률이 적다. 이런 식의 어떤 확률적 접근만 가능하지 어디에 있다라고 어떤 확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보어에서 얘기했던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일정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라고 보어가 설명했는데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그냥 원자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자가 존재 확률이 많고 원자에게서 멀어지면 전자 존재 확률이 좀 적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지 얘네가 일정 궤도를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 다음에 일정 궤도가 있는지도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이제 새로운 뭔가 원자 모형의 어떤 필요성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 보어의 원자 모형은 헬륨 등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 여기 아까 얘기했죠? 좁게 갈라진 선의 갈라짐.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서 새로운 이론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마침 하이젠베르크에 의해서 전자의 위치와 속력, 운동량입니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도 등장하게 됩니다. 즉 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단지 공간상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만을 알 수 있다. 확률만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대 원자 모형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여러분이 보셨다면 잠시 선생님의 강의를 좀 멈추시고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놓은 다큐멘터리 약 18분 정도 됩니다. 그 18분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큐멘터리를 봐주시면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그 교수님이 조금 나름대로 자세하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이후에 이 현대 원자 모형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